다시 문학이 필요한 시간. 우리가 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 공감 능력을 쌓기 위해.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경험, 즉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반응하고 이해하는 감정을 뜻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분석을 하는 능력과 공감을 하는 능력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람의 감정을 공유할 때는 분석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의 뇌 패턴이 동시에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었던 저는 친구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슬픈 일을 겪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일도 서툴렀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해주는 일은 수월했는데 사람들은 이보다는 그냥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반면에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왜 그러한지 이유를 궁금해하고 근거를 제시하며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은 좋아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편인 제가 성장하면서 공감 능력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문학을 읽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에서 인물이 처한 상황에 몰입하여 빠져들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더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어릴 때 소설을 많이 읽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분석적인 성향이 더 발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감정을 공유하는 순간 분석 능력이 떨어진다면 이 둘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논리적이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문학을 읽어서 공감 능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반대로 분석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논리적인 글인 철학, 과학 분야의 책을 읽어서 분석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문학 작품을 많이 읽는 게 필요합니다. 문학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슬픔과 기쁨,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다가가는 교본과도 같습니다. 문학을 읽는 일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등장인물과 동일화를 경험하게 되면 다양한 감정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일입니다.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에서는 아버지가 딸 스카웃에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간단한 요령 한 가지만 배운다면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어. 누군가를 정말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 사람 살갗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걸어 다니는 거지. 이처럼 대상에 대한 이해가 공감의 첫 단계입니다. 문학은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줍니다. 인생과 세상을 배우다. 저는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가 담겨있는 소설을 좋아합니다. 소설은 허구라고 하지만 아무리 허구라고 해도 작가의 경험이 녹아들어가기 마련이죠. 특히 자전적 소설은 작가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읽으며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대 때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 마틴 에덴이라는 잭 런던의 자전적 소설이 있습니다. 마틴 에덴이 보여주었던 에너지와 의지로 인한 전율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틴 에덴에는 잭 런던이 어떻게 작가로서의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생동감 있게 쓰여 있습니다. 마틴 에덴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선박 노동자였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는 루스와 그의 오빠를 구하고 루스의 집에 저녁 식사를 초대받습니다. 루스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녀에게 걸맞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작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틴은 먹고 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해양소설과 모험소설 등을 써서 출판사와 잡지사에 보냈지만 하나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치열하고 상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소설 속 인물의 삶을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 삶이란 즐거움과 기쁨만 존재하지 않으며 고난과 시련도 함께합니다. 고통과 기쁨, 열정과 분노, 갈망과 울분 등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여정을 친구의 이야기를 듣듯이 소설 속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설은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이 녹아있는 장르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영향을 많이 받았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서머신 몸의 면도날입니다. 이 소설에서 서머신 몸은 레리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레리는 돈과 안정된 직장, 결혼 생활 등을 포기하고 신과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인물입니다. 레리는 작가 서머신 몸의 또 다른 자아 혹은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레리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인내를 갖고 평온하게, 자비롭게, 욕심 없이 그리고 금욕적으로 살겠다고 말합니다. 안정적인 현실을 버리고 자신이 찾고자 하는 구원의 길을 떠나는 레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앞으로 삶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깊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설엔 온갖 다양한 인간 군상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어릴 적부터 문학과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두 학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릅니다. 비슷하거나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동일한 존재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나와 다를까 놀라울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흔히 내 맘 같지 않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자신만의 껍질 안에서 개별적인 자아는 존재합니다. 자신만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개인들이 나와 다른 타인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프레임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누군가에게 나를 오롯이 이해받으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부질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타인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문학을 읽는 일은 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문학 속의 인물을 만나면서 우리는 다양한 인간 군상에 대한 이해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최은영의 단편 소설 당신의 평화에서 딸은 자신의 어머니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관계임에도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집살이를 겪으며 가부장적인 남편과 살아온 어머니는 예비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자 딸에게 이를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딸은 어머니에게 예비 며느리에게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나로 살아본 적이 없어. 맞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다른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겪은 아픔과 상실이나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느껴보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이야기에 빠져 읽는 행위를 통해서 말입니다. 김혜진의 소설 딸에 대하여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설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60대 엄마와 30대인 그녀의 딸, 그리고 딸의 동성 연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독립해서 살고 있던 대학 강사인 딸은 생활고에 부딪히자 엄마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엄마는 차라리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딸은 동성 애인과 함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됩니다. 엄마는 동성애자인 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딸의 동성 애인이 못마땅한 엄마와 엄마에게 이해받고 싶은 딸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갑니다. 딸은 대학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동료의 처우에 항의 집회를 합니다. 엄마 역시 요양병원에서 부당한 일에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딸과 비슷한 태도를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엄마는 딸에게 보통 사람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힘들게 딸을 키워왔는데
자식이 평범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조차도 가질 수 없는 것이냐고 항변합니다. 반면 딸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달라고 답합니다. 딸이 평범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기대를 가진 엄마는 딸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딸과 딸의 애인을 이해하는 일은 기적 같은 일처럼 불가능해 보이지만 함께 겪은 시간 안에서 서로 연결의 끈을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는 듯합니다. 타인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들여다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바로 문학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소설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대신 기록해 줍니다. 마치 그 현장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 상황에 놓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의 첫걸음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문학 읽기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살아온 인생 여정을 들여다보며 미처 알지 못했던 타인의 삶에 대한 공백을 메워나갑니다. 쉽고 재미있게 문학 읽는 법. 어려운 소설은 싫고 어두운 내용의 소설은 더욱 끌리지 않는다면 성장 스토리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소설의 내용이 내가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세계와 동떨어져 있으면 이야기에 몰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학 주제 중 하나는 성장입니다. 누구나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며 그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기 마련이니까요. 청소년 시절 주변 친구 중에는 어른이 빨리 되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저는 어른이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모든 일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자신이 없었거든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싶고 누군가의 그늘 뒤에 숨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몸은 어른이 되어갔지만 마음은 단단해지지 못해 고민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때부터 성장 스토리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소년이나 소녀가 등장하는 성장 스토리를 무척 좋아합니다. 흔히 성장 스토리라고 하면 10대 청소년들만 읽는 소설 아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시기에 읽으면 방황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주인공에게 쉽게 감정이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를 지나 일상적인 삶에 안착했다고 생각하는 성인 시기의 성장 스토리를 읽으면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에 젖기도 하고 감수성 예민했던 시절의 감성을 떠올리며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게다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는 건 아니니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과 꿈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장 스토리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누구나 한 번쯤 읽었을 법한 이 소설을 최근 다시 읽었습니다. 얼마 전 독서 모임에서 2번 이상 읽은 책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느 20대 분이 자신의 어머니가 매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꺼내 읽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읽을 정도라니 이 책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이 책은 유년의 순진함에서 벗어나 현실의 눈을 떠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혼란과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청소년의 심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성장소설이라고 평가받는 이 책은 성장통을 열병처럼 앓던 시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읽어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거쳐야 할 지난한 과정은 누구나 힘듭니다. 헤세는 이를 두 개의 서로 다른 대립적 세계의 부딪힘으로 그려냅니다. 세계는 선과 악,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들로 나뉘어 있는데 주인공 싱클레어의 의식에서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는 대립합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보다 한두 살 위에 어른 같은 확고함을 가진 영리한 소년입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친구지만 또 다른 자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헤세는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 본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어둠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둠을 알아야 하듯이 자신을 이해하려면 자신에 대해서 알아나가야 합니다. 누구나 나를 찾기 위한 여정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자아의 껍질을 깨고 나와 경계를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문학일 테지요. 데미안과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소설로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장통을 앓고 있는 홀든 콜필드라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16세 소년 홀든 콜필드는 낙제하여 퇴학을 당한 후 집에 돌아가지 않고 2박 3일 동안 뉴욕에서 방황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홀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나리오 작가인 형은 할리우드에 진출해 자신의 재능을 팔아 살아가고 선생님은 동성애적 유혹의 손길을 보내옵니다. 여자친구는 주류 사회에 편입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퇴학을 당하고 온 콜필드에게 여동생 피비는 오빠가 뭘 좋아하는지 한 가지만 말해봐 라고 말합니다. 그 질문에 홀든은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며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놓고 싶지 않은 것,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녀의 성장을 담은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작은 아씨들의 조, 빨간머리 앤의 앤, 제인 에어의 제인 에어, 오만과 편견의 리즈 등입니다. 여성이 주인공인 성장소설 중에는 앵무새 죽이기도 있습니다. 흑인의 인권 문제를 통해 정의와 양심, 용기와 신념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성장소설은 청소년이 읽어도 좋지만 어른들이 읽어도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넓은 관점으로 보자면 인간은 어른이 된 후에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성장해 나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확신이 없는 나의 길 위에서 앞으로 또 어떤 성장 스토리가 즐거움을 줄지 기대가 됩니다.